이현숙의 명작의 현장을 가다 11번째 이야기, 저주가 깃든 7 박공의 집입니다. 매사추세츠주 세일럼시의 7 박공의 집은 나다니엘 호선의 소설이 탄생된 곳입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검게 변해버린 외벽에 뾰족하게 솟아오른 지붕이 푸른 하늘을 찌르며 당당히 서 있습니다. 1668년에 상인이자 선주인 존 테너가 떡갈나무로 지었는데 역사적으로 보존되는 건물입니다. 양쪽에 두꺼운 널빤지로 팔자 모양으로 붙여 지붕을 만들었는데 당시에는 박공 지붕의 개수가 부의 상징이기도 했답니다. 입장할 차례를 기다리며 정원을 구경했습니다. 장미 덩굴에 아롱다롱 달린 꽃들과 색색의 튤립, 또 구주위를 둘러싼 호박, 오이, 토마토 등의 채소류가 묘하게 어울립니다. 발레리나의 날렵한 춤 동작을 연상시키는 기다란 타원형 장식이 우아하게 그들 사이에 우뚝 서 중심을 잡아줍니다. 잘 정돈된 정원수와 군데군데 놓인 벤치가 평화로워 비록 오래전이긴 하지만 마녀 사냥에 휩쓸고 지나간 도시라는 선입견을 잊게 했습니다. 혹시 잘못 찾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안내자를 따라 저주가 깃든 7 박공의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화려한 문양의 벽지와 줄을 길게 늘어뜨린 회중시계가 눈에 띕니다. 그릇들이 귀족의 격식에 맞게 테이블 위에 화려한 자태로 놓여 있습니다. 책상 앞에 놓인 가죽 의자는 세월의 무게가 내려앉아 갈라지고 터져 안에 누런 솜이 보였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에 배 한 척이 파도를 헤치며 위태롭게 떠 있는데 원래 주인이 선장이었기 때문인가 봅니다. 벽난로 옆에 벽을 밀자 숨겨진 문이 열리며 붉은 벽돌의 거친 면이 나타났습니다. 나선형의 계단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비좁아 몸을 옆으로 돌려 올라갔는데 앞사람의 신발이 무릎에 닿을 정도로 가파랐습니다. 올라온 다락방은 삼각 지붕을 한 채 오래된 나무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실을 감는 물레가 창가에 놓여 있고 끈으로 가로 세로 엮어 만든 침대와 낡은 매트레스가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잠자리 인사로 슬립 타일이라고 하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배로 짠 크고 작은 포대가 안의 내용들을 감춘 채 여기저기 뒹굽니다. 홀 그레이브라는 하숙생이 신분을 숨기고 다락방에 살면서 핀천 가문의 이야기를 비밀리에 썼다는 소설 속 분위기가 그대로입니다. 안내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나무로 된 7 박공의 집 모형을 놓고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처음 지어졌을 때는 박공이 7개였는데 시대에 뒤떨어지는 건축 양식이라고 터너 3세가 3개의 박공을 없앴다고 합니다. 안내자는 나무 모형에서 뾰족 지붕 3개를 떼어냈습니다. 후에 에머슨 가정의 소유가 되며 호선의 작품인 7 박공의 집에 매료되었던 캐롤라인이 원래대로 7개의 박공으로 재정비했다며 손에 들고 있던 박공을 다시 연결해 7개로 만들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로, 또 현재는 미래로, 다시 미래는 과거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사를 7 박공의 집이 증명한다고 안내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에 도취됐는지 마술사처럼 양손을 펼쳐 보이는 포즈를 취하며 관람객들의 박수를 유도했습니다. 또 다른 비밀의 문을 열고 이리저리 연결된 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안내자는 벽 사이에 숨겨진 공간이 곳곳에 있으니 일행을 놓치면 미화가 된다며 엄포를 놓습니다. 마녀 재판 당시 재난을 피해 사람들이 숨기 위해서일 수도 있답니다. 또 항구에서 들여온 물자 중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의도와 금지된 품목을 쌓아놓기 위한 공간일 수도 있답니다.
흑인 노예를 팔기 전에 가두어 두기 위한 장소였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 그럴듯했습니다. 3층의 다락방에서 비밀 계단을 통해 2층의 서재로 내려왔습니다. 1782년에 수잔나 앵거슨이 주인이 되면서 그녀의 사촌인 나다니엘 호손이 드나들었습니다. 나다니엘 호손이 이곳 창가에 앉아 대서양을 바라보며 글쓰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창을 통해 바라본 바다는 하늘의 구름을 머금었고 파도도 잠든 채 잔잔히 흐르고 있습니다. 호손이 반할만 했습니다. 사촌인 수잔나는 옛 소유자들의 가족사를 호손에게 재미나게 들려주었고 호손은 뉴 잉글랜드 역사에 덧붙여 작품으로 구상했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일곱 박공의 집입니다. 주홍 글자를 집필한 이후 1년 만에 핀천 집안의 5대에 걸친 변천사를 다룬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낡은 가게의 최후를 그린 내용은 그의 작품 중 현실성을 지니고 유머가 있어 회화적이라는 평을 듣습니다. 마녀 사냥이 한창일 무렵입니다. 지방의 유지 핀천 대령은 매튜 몰의 집터가 탐이나 몰을 마귀로 몰아 처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입니다. 매튜 몰은 일곱 박공의 집터에 원래 살던 땅의 주인입니다. 핀천에게 땅을 빼앗기고 마법사라는 누명을 쓰고 죽습니다. 억울하게 처형을 당하며 핀천 대령을 향해 하나님이 벌을 내려 피를 토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핀천 대령은 200년 전 자신의 영예로운 가문을 대대손손 이어나갈 수 있도록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몰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핀천 대령은 몰의 집을 차지한 후 일곱 박공으로 된 집을 짓습니다. 완공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어 하객들을 기다리다가 뇌출혈로 급사했습니다.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 이후로 핀천의 후손들은 점점 쇠락했습니다. 이 집은 몰의 저주로 썩은 시체가 묻혀있는 궁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햅집 앞 핀천은 200년 후 몰락한 집을 지키고 있는 외롭고 대인 기피증 노처녀 할머니입니다. 일곱 박공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세상과 단절되어 살았기에 사회 경험이 부족한 햅집아가 구멍가게를 여는 날부터 이 소설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5대째에 이르러서는 구멍가게를 내야 입에 풀칠할 정도로 몰락했습니다. 이해 타산에 익숙하지 못한 그녀는 가게를 열었지만 귀족적 보수주의와 상업주의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괴상한 터번과 낡은 실크 드레스를 걸친 그녀는 상전의 대우를 받으려는 듯 손님에게 인사할 줄도 모릅니다. 뻣뻣한 고자세인 그녀의 가게는 동네에서 외면을 받아 먼지가 쌓일 쯤 시골에 사는 친척인 포비가 찾아옵니다. 포비 핀천은 햅지바의 조카딸입니다. 밝고 아름다우며 명랑하고 주변을 행복한 에너지로 바꿔주는 천사 같은 아가씨입니다. 포비의 이름에 담긴 뜻인 아침 일찍 내리비친 햇살처럼 저주가 내려진 집과 정원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구를 옮기고 창문에 커튼을 올리자 방안이 환해지고 푸근하게 변했다는 표현처럼 이 집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명랑하고 재주 많은 포비는 사람 상대가 서툰 햅지바를 도와 잡화점을 꾸리며 가족들을 챙깁니다. 차츰 단골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기쁨을 나눠줍니다. 제프리 판사는 햅지바의 사촌으로 지역에 명망 있는 판사로 주지사를 꿈꾸고 있는 욕망의 권력자입니다. 제프리는 핀천 대령의 탐욕과 명예욕을 그대로 물려받아 겉과 속이 다릅니다. 박공집이 탐나 사촌인 클리포드에게 아버지를 죽였다는 누명을 씌워 30년간 교도소 생활하게 만들었습니다. 제프리는 친절을 가장해 조상이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는 땅 문서를 온 집안을 뒤져서라도 찾아내라고 햅지바를 협박하며 위협하다가 순간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클리포드 핀처는 살인죄로 감옥살이를 하고 60살이 넘어서 출소합니다. 그래서 일곱 박공의 집으로 돌아오죠. 인생의 청춘기를 감옥에서 보냈기에 집에 돌아와서도 삶의 의지가 없는 수동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적 감수성이 풍부한 소년 같은 할아버지죠. 홀그레이브는 사진사입니다. 일곱 박공의 집에 새들어 살며 사진도 찍고 잡지에 글을 기고하는 진보적인 청년입니다. 매튜 몰의 후손으로 하숙을 하면서 몰래 핀천 가족사를 집필 중이었는데 포비와 사랑에 빠집니다. 배너 아저씨는 동네 어슬렁거리며 다니는 거린 같은 철학자입니다. 단단한 바위처럼 남매를 좌지우지하던 판사 제프리도 집 문서를 찾으려고 햅지바를 닥달하다가 갑작스럽게 피를 토하며 죽습니다. 이제 남매는 제프리와 일곱 박공의 집의 저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자유입니다. 햅지바와 크리포드는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가 기차를 탔습니다. 차장이 목적지를 묻자 이 차가 가는 데까지 라며 맹목적인 탈출로 과거에 벗어나고자 합니다. 몰의 후손인 홀그레브에게 일곱 박공의 집을 주려 하지만 그와 포비는 시골로 떠납니다. 저주에서 벗어나 원수 가문이 결혼으로 화합하고 용서하는 이야기로 마칩니다. 그래서 호선은 이 작품집의 첫 장에 A 로맨스라고 밝혔습니다. 호선의 아내 소피아가 비극적인 주원 글자와는 달리 독자에게 바치는 한 그릇의 음식에 비유되는 온화한 작품을 쓰기 바랐기에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책 가격은 1불이었고 호선은 15%의 인세를 받았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니 허브 향과 약재를 쌓인 조그만 가게가 있습니다. 햅지바가 운영하던 상점을 재현했습니다. 생활이 어렵더라도 본인은 기부인이라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미 허물어진 자존심을 지키려 애쓴 여인입니다. 한편으로 그녀는 모래의 유령이든 후손이든 자신이 계산대 뒤에 서 있는 것을 본다면 그 저주가 실현되었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던 곳입니다. 비좁은 가게를 빠져나오다 선반에 부딪혔습니다. 혹시 그녀의 한이 먼지되어 내 옷에 묻었을까봐 탁탁 털어냈습니다. 정원 구석에 돌로 쌓은 모래 우물이 있습니다. 맑고 깨끗하던 우물은 핀천의 저택이 세워지면서 지하수는 고갈되고 구토증을 일으키는 더러운 물로 변질했답니다.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라는 게시판이 우물의 지붕에 걸려 있는데 지금은 둥그런 나무판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저주를 받은 집에 동전을 던지며 행운을 빚는 사람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원의 끄트머리에 대서양을 바라보며 막 하늘로 날아오르려는 청둥오리 2마리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소설 속의 햅지바와 크리포드가 조상에게 내려진 저주로 묶인 불행한 삶을 벗어버리고 세상으로 탈출하려 날개를 펼치는 것이 아닐까요? 두 가문의 기구한 운명을 훌훌 털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넓은 바다의 물결이 역사에 잠긴 일곱 박공집의 창문에 푸른 그림자를 남깁니다. 그의 생가가 바로 옆 건물입니다. 원래 이곳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후에 그 집을 구입한 주인이 집을 헐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짓는다고 해서 호선 단체에서 단돈 1불에 사들여 이곳 마당에 옮겨와 내부를 그대로 복원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살림살이가 깔끔합니다. 그는 자신을 로맨스 작가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작품 세간에서 호선의 견해에 따르자면 로맨스 작가는 일상생활과 그림자 같은 환상의 세계를 넘나드는 혹은 그 첨예한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의 작품 안의 주인공들은 로맨스와는 거리가 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만 그런가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3번에 걸쳐 세일럼에서 나다니엘 호성원과 연관된 마녀 박물관의 마녀재판, 세강 건물의 주원글자, 그리고 7 박공의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콩코드에 있는 에머슨 소유의 구목사관에서 그의 신원생활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